안녕하세요. 저는 2021 가람시조 교실을 맡은 김남규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오늘부터 쓰시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오해하는 시조의 모든 것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파격적이지만 매우 흥미진진한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모쪼록 경청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경기대와 고려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여기저기에서 인문학 강의나 철학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조 강의도 하고 있고요. 또 고려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아서 지금 현재 시 리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금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판사에서 15년 이상 또 편집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시와 시조집을 주로 내는 출판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PPT 레이아웃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아마 알게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시인으로서 시민학교나 인문학 강연, 청소년 글쓰기 특강도 맡아서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는 6살 난 아들의 철없는 아빠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 강의 제목을 오늘부터 쓰시죠 라고 정한 것은 제가 지금 현대시조 입문서라고 해서 오늘부터 쓰시죠라는 책이 나옵니다. 아마 이 강의 영상을 보고 계실 때쯤이면 책이 벌써 나왔을 텐데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강의 내용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을 정했고요. 책을 팔려는 거나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께 이렇게 최대한 요약하고 압축해서 정말 엑기스만 뽑아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좋은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건데요. 시조의 잘못된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러면 시조는 과연 녹슨 도끼인지, 과연 시조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선입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시조라는 미래의 글쓰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쪼록 즐거운 그리고 유쾌한 그리고 깊이 있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1장 시조의 잘못된 정의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조와 관련하여 이것저것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기 전에 가장 먼저 시조가 무엇인지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 한번 시조에 대해 아무 것이나 떠올려 보시죠. 여러 가지가 생각날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부터 출발할 건데요. 그러나 저는 일반 상식선 혹은 시조 쓰기 노하우에 머무르지 않고 저 깊은 곳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조에 대한 기존의 오해들, 기존의 선입견, 이 모든 것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물론 저는 시조를 예찬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시조를 이야기해야 하고 또 제가 시조를 소개해야 한다면 그것도 아주 제대로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 제 할 일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시조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키워드들이 생각나시나요? 제가 SNS에 있는 내용들을 시조를 토대로 키워드를 한번 빅데이터를 돌려봤더니 이런 키워드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주로 우리가 시조하면 전통, 그리고 민족, 그리고 또 그 유명한 단심가와 하여가, 정형시, 그리고 음풍농월, 음수율, 태산이 높다 대 한나라의 명의로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거진다, 황진이의 시조도 생각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장 6구 45자가 생각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시조에 대한 정의 혹은 우리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오늘 강의를 이후로 이 키워드에서 제 이름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밑에 조그맣게 하나 썼는데요. 이제 시조하면 김남규를 떠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기억하는 시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조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아마 이방원과 정몽주의 하여가와 단심가일 것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 몸이 죽고 주고 일백번 고쳐주고.
자, 교과서의 힘이 그렇게 강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건데요. 제가 예전에 어떤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조하면 하여가와 다짐가를 쉽게 떠올립니다. 더욱이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특강도 몇 번 갔었는데 시조시인이 와서 시조를 특강당 한다고 하니까 담임 선생님이 급하게 아이들에게 시조를 미리 가르치셨더라고요. 바로 하여가와 단신가를요. 그렇게 우리는 시조하면 하여가와 단신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시조의 사전적 정의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고려 말기부터 발달하여 온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6구, 사음보의 기본 형태를 가진 평시조와 파격의 어시조, 사설시조로 나뉜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가와 단심가가 만들어졌던 고려 말기부터 발달해온 한국 고유의 정형시가 바로 시조입니다. 3장 6구 사음보의 기본 형태를 가진 평시조, 그리고 이를 벗어난 어시조와 사설시조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식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조는 하여가와 단신과 같은 시조인가 하고 말입니다. 고려 말기부터 이어온 한국 고유의 문학 장르니까 고려 말의 시조나 지금 21.3세기 시조도 같은 시조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궁금하지 않나요? 어떨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사실을 여러분에게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답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이방원의 하여가와 정몽주의 단심가는 고시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창작되고 있고 저처럼 시조를 쓰고 있고 또 시집으로 발간되고 있는 시조집에 있는 시조는 바로 현대시조입니다. 한자 옛고자를 쓴 게 고시조고 현 시대를 뜻하는 현대가 붙은 시조가 바로 현대시조. 이렇게 시조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그런데 고시조와 현대시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기점이 있어야 고시조와 현대시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자, 학계와 시조문단에서는 1906년 7월 21일 사동우 대구 여사라는 필명으로 대한매일신보에 발표한 혈주가를 현대시조의 효시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현대라는 말을 시조에 붙일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이는 학계에서 사후적으로 기념할 기점을 잡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혈주가 전에 최남선이 시조를 썼다는 기록도 있고요. 물론 작품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찾지 못한 시조가 어떤 매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잠정적으로 1906년 7월 21일로 현대시조의 기점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시조시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시조시인협회는 매년 7월 21일 시조의 날로 정하고 행사를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날로 지정한 거죠. 혈주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일제에 의해 을사늑약이 체결된 후 황실의 외척이었던 민영안이 바로 자결을 합니다. 1905년이죠. 그런데 민영안의 피가 흐른 마룻바닥에 대나무가 났다는 기사가 납니다. 그래서 그 기사와 관련돼서 혈죽 관련된 시가가 유행처럼 창작됩니다. 자, 이거 많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피가 흘러서 대나무가 쏟았다. 정몽주의 선주교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각 신문사의 지필진이었던 신지식인들은 당시에 유행했던 개화기 시조나 개화기 가사의 형식으로 다양한 혈주가를 발표하면서 대중의 각성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1906년 이후 1910년 지나서 이제 시조와 가사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언론 매체에서는 한시 열풍이 불었고 또 1908년 최초의 근대시 최남선의 해액에서 소년에게가 발표되었죠.
또 김억의 태서문의의 신보를 통해서 서구의 낭만주의와 자유시가 조선에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의 새로운 시, 즉 신시가 등장하면서 시조와 가사는 역사 속으로, 역사 안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20년대에 들어서 이 서구에서 수입된 신시에 반발하는 문학 집단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국민문학파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조선인의 언어와 성정에 알맞는 민족 문학 형식을 찾습니다. 막 찾다가 민요와 시조를 눈여겨보게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이른바 시조부흥 운동과 민요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최남성과 이병기, 이은상 등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람 이병기 선생은 1926년 11월 26일 동아일보에 시조라는 명칭과 관련하여 시조가 시절 가족, 즉 당대에 유행하는 노래를 지칭하는 말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시조가 조선 후기에 발생한 곡조의 이름임을 밝힙니다. 16세기 가곡창에서 18세기 시조창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을 발견한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고시조와 현대시조가 나뉘는 지점이 바로 발생합니다. 시조 부흥론자들은 식민지 근대의 새로운 시형을 찾다가, 조선 시형을 찾다가 드디어 시조를 새로운 조선 땅에 알맞은 조선시로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그들은 고시조의 전통을 이어받되 보다 현대적인 문학 장르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바로 고시조는 부르는 시조, 현대시조는 짓는 시조, 읽는 시조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거죠. 부르는 노래는 고시조인 것이고 현대시조는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고 읽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고시조와 현대시조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사실 하여가나 단신가 또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거진다 등의 고시조는 모두 노래 가사였습니다. 실제로 악보집이 존재하고요. 전통 국악의 시조창이라는 부분도 존재하죠. 오늘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고시조와 현대시조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20년대 시조 부흥 운동을 통해서 전에 없었던 현대 시조가 탄생한 것이죠. 그래서 문학 장르로서의 현대 시조는 1920년대 후반에 발명되고 발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고시조와 현대 시조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조 부흥론자들은 노래와 짓기, 가창과 낭독의 차이로 고시조와 현대시조를 구분했지만 현대시조의 리듬 또한 과학적으로 제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랴부랴 급하게 고시조를 가지고 통계를 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3장 6구 45자 규칙이 바로 이때 만들어집니다. 가장 먼저 이 규칙을 제시한 사람은 춘원 이강수였으나 도남 조윤재라는 사람이 이강수의 규칙을 가지고 최남선이 소장하고 있던 시조 가집, 그러니까 노래집이죠. 가곡 원류의 고시조를 통계를 돌립니다.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이강수의 규칙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냅니다. 이때 조윤재 선생은 지금의 서울대, 즉 경성 제국대학의 유일무이한 국문학도였기 때문에 이강수가 아닌 조윤재 선생의 이론이 교과서에 그대로 실리게 된 거죠. 그러나 후대에 다시 고시조를 분석해보니까 3장 6구 45자라는 기준에 일치하는 작품은 전체의 4%도 되지 않았습니다. 통계를 잘못 낸 거죠. 혹은 통계를 일부러 그렇게 냈거나. 어쨌든 지금까지도 교과서에는 3장 6구 45자를 불문율로 여기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개념이죠. 자, 고시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흔히들 고시조라고 하면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거진다, 추강의 밤이 드니 물결이 찬오매라. 자, 이런 작품들은 딱 우리 교과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딱 실려 있는데요. 3장 6구 45자에 맞아 들어가죠, 정확하게. 물론 여기서 고시조가 시조창의 가사였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대충 박자가 일정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시조창 악보처럼 말입니다.
노래로 불려야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일정한 박자가 있어야겠죠. 물론 시초창 박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박자의 종류에 따라 시조의 리듬도 다르겠죠. 그러나 조윤재 3장 6구 45자는 그 박자를 하나로 고정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로 고정시켜 버리면서 나머지 다양한 박자는 모두 버려지게 된 거죠. 자, 여기에 하나 더. 조선 후기 사서시조 빼고는 대체로 시조는 조선조 양반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음풍농월, 요유자적, 안빈낙도, 고색창현, 플러스 교훈적인 내용이 시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을 매이로다. 추강의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유선도의 오우가나 어부사시가 등이 다 그렇죠. 자연을 예찬하고 노래하면서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만족하는 삶. 그러면서도 선비정신을 잃지 않는 대쪽 같은 지조가 있는 거죠. 이러한 특성이 고시조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특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또 그게 시조다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현대 시조를 일반 상식선에서 정리하면 고시조에서 이어진 현대 시조는 한민족 전통 문학 장르이며 3장 6구 45자 내외의 규칙을 가진 음풍농월, 유유자적의 시조다움을 갖고 있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3장 6구 45자 전통 문학 장르 시조다움을 철저히 부정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가 논의를 끌고 갈지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저는 다른 시조 시인, 다른 시조 연구자들과 다릅니다. 아직 어려서 그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시조가 유물이 되는 것이 싫습니다. 저는 최첨단 시조, 하이브리드 시조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흔히들 시조를 녹슨 도끼라고 부릅니다. 전기톱과 최첨단 기술과 기기가 있는데 녹슨 도끼라뇨.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제 6살 난 아들에게 전래동화 책을 읽어줄 때 등장하는 게 바로 도끼입니다. 금도끼, 은도끼 말입니다. 그러나 시대는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 머지않아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한 날이 곧 올 거라고 합니다. 시는커녕 문학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보기보다는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즐겨합니다. 이런 최첨단의 미래 사회에서 시조라니요? 이 녹슨도끼는 박물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함께 이 녹슨도끼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녹슨도끼가 기능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래된 녹슨도끼가 과연 쓸모가 있을까요? 오늘 강의의 부제목, 우리가 오해하는 시조의 모든 것 10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는 시조의 모든 것 첫 번째. 자, 앞서 살펴봤듯이 국어사전에 나오는 시조의 사전적 정의, 고려 말기부터 발달하여 온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인 시조는 과연 민족 전통 시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조 역시 판소리나 씨름처럼 한국 고유의 민족적인 것이니까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려말 정몽주와 이방원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뿌리가 깊은 예술 장르입니까? 심지어 신라시대 19채 향가나 3단 구성 혹은 낙구로부터 시조의 유래를 찾는 학자들도 있으니까 얼마나 이 자부심을 높여도 되는 민족 장르입니까? 현재 몇몇 시조 관련 학계와 단체에서는 시조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씨름과 제주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 또 불교 연등에도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요. 시조도 이처럼 문화유산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더욱이 시조를 쓰고 있는 시인들도 은연중에 본인의 작품 활동이 민족의 얼과 정신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시조단에 있으면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때마다 제가 늘 듣는 건배사가 있습니다. 시조를 위하여, 시조의 세계화를 위하여, 한국의 전통 시조를 위하여. 그러니까 시조는 한국 전통 문학 장르이자 민족 정신이 깃든 시조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이자 민족 정신 그 자체인 걸로 보는 겁니다. 시조 한 편도 교과서에서 찾기 힘드니까 교과서 필진의 잘못을 운운하거나 수능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고시조 한 편 정도 지문으로 나오는 이 대한민국의 이제 100년지 교육대계를 걱정하는 시조시인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시조를 얕잡아 보거나 비판을 하려고 하면 난리가 나죠. 민족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냐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시조시인은 전통을 지키는 애국자인가요?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무형문화재를 전수받은 전수자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저는 작품성이 떨어지더라도 전통을 지키기 때문에 괜찮은가요? 하고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실은 제일 마음에 안 들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조시인들이 많습니다. 시조단에 10년 넘게 있었던 저는 이렇게 시조시인들의 자부심 혹은 오만함을 피부로 아주 잘 느꼈습니다. 물론 전통을 지키는 일은 숭고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전통 뒤에 숨는 것은 옳지 못하죠. 적어도 시인이라면 말입니다. 따라서 저는 단호한데요. 작품성이 없는 작품은 작품이 아닙니다. 물론 작품성의 우위를 논하는 것은 쉽지 않죠. 소위 작품성이 있다는 평가는 사람마다 다르고 또 기준이나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편을 두고 100명의 독자가 100가지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면 그 작품은 좋은 작품이 될 가능성이 높겠으나 제가 주목하는 것은 독자의 문제가 아니라 작가의 문제입니다. 누가 읽든 많이 읽든 간에 독자는 뒤로 하고 작가는 목숨을 걸고 작품을 써야 합니다. 목숨까지 걸 생각이 없다면 적당히 쓰면 됩니다. 그러면 적당한 작품이 되겠죠. 적어도 대충 써놓고서 전통과 민족 장르의 시조를 지켰다고 만족하지는 말자는 거죠. 따라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조가 전통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때문에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말장난인 것 같지만 전혀 층위가 다른데요. 시인 각자가 자신의 작품을 목숨 걸고 좋은 작품을 쓰기 위해서 노력할 때 전통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조는 민족 전통 시가이다. 우리가 쉽게 하는 오해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조는 계급장 다 떼고 시입니다. 전통이고 뭐고 작품성이 떨어지면 그냥 탈락입니다. 전통이라고 해서 봐주는 건 없습니다. 특히 최근 시조단에서는 방만해진 난해한 자유시에 대한 대안으로 처방전으로 시조를 내세웁니다. 독자와 소통이 불가능하고 또 무절제하게 늘어난 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 처방전으로 무척 짧은 시조를 내세우는 겁니다. 심심치 않게 여기저기 문학 잡지에서 그런 글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SNS로 소통을 하며 긴 글에 익숙하지 않은 이 시대, 이 세대에 알맞은 길이를 자랑하는 이 미니멀리즘, 시조야말로 대세가 되지 않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술은 오로지 작품성으로 평가받습니다. 난해한 자유시가 판을 친다고 해도 작품성이 떨어지는 시조가 자유시보다 절대 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찬밥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시조는 계급장 다 떼고 시입니다. 이것저것 전통이고 민족이고 다 필요 없이 그냥 시조는 시입니다. 예술 장르인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시조의 모든 것 두 번째. 시조는 오래된 문학 형식이다.
네, 인정합니다. 시조는 오래된 문학 형식입니다. 14세기 직전 고려 말부터 시작됐다고 하니까 엄청 오래된 예술 장르인 건 맞습니다. 녹슨 도끼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문학 형식, 그래서 박물관에 전시될 유물에 불과한 것이 시조인데, 이 시조가 최첨단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다는 생각은 자동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성경책에 있는 말인데요. 새술을 오래된 부대에 넣으면 가죽이 터진다는 거죠. 거꾸로 해도 터집니다. 오래된 술을 새 부대에 넣어도 안 되죠. 적당한 관계가 있다는 말이죠. 시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즉, 시조는 현대를 담을 수 없다는 말이죠. 시조는 오래된 부대이고 복잡한 새로운 술, 새로운 현대를 오래된 시조라는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진다는 말입니다. 가뜩이나 복잡 다단해진 현대인의 감정과 삶을 이 짧은 사명에 다 담을 수 없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제가 관여하고 있는 시조 전문 잡지에서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약간 각색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나쁜 예가 될 것 같은데요. 송구합니다만 반면교사를 삼는 마음으로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자, 작품 읽어보겠습니다. 다듬이 소리. 악보를 모르시는 어머니가 연주한다. 다듬이는 탕금이요. 방망이는 섬섬 옥수. 경쾌한 리듬을 타고 깊은 한이 퍼진다. 다듬이 소리라. 일단 제목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다듬이 소리를 예전에 TV에서 했던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옛날 프로에서 들어본 것 같긴 합니다. 시 내용을 읽어보면 탄금, 섬섬옥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들은 20세기 이후에는 쓰이지 않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조의 시조죠. 오래된 형식에 아주 잘 어울리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잘 아는 MZ세대의 이나영 시인의 시조입니다. 작품성의 문제는 뒤로 하고 제가 주목하는 것은 현대성의 문제, 즉 현대인의 감성을 얼마나 담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읽어보면 냉장고 파먹기, 오늘도 다 쏟았지, 하루치 일용할 말, 남아서 아쉬운 건 밀봉에 넣어야지, 날마다 저장해둔 것 어쩌자고 쌓이는지, 구몬한 목소리에 혓바늘 돋아나면 불안한 신내 품은 냉장고 열어볼 차례, 무심히 채우기만 한 단어들을 꺼내볼까? 물론 행가리는 조금 자유로운데 제가 한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삼행으로 맞췄는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는 외식보다는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고 집에서 밥을 많이 해 먹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냉파, 냉장고 파먹기, 바로 우리 현대인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다듬이 소리보다는 더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으신가요? 자, 어떠신가요? 같은 시조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앞서 살펴봤던 다듬이 소리는 세탁기가 없던 시절, 다리미가 없던 시절을 노래하고 있는 거고, 방금 뒤에 살펴봤던 작품은 지금 현대인이 겪고 있는 외로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른바 혼술, 혼밥. 형식은 같지만 말이죠. 그러나 소설이나 수필과 다르게 시는 내용 그 자체이기도 하고 형식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시 내용에 따라 형식이 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시 형식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더 효과를 주기 위해 행을 나누거나 연을 나누는 것이 바로 시입니다. 시는 형식과 내용이 항상 붙어 있는 거죠. 따라서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형식이 될 수 있고 낡은 형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 요즘 우리들의 감정을 잘 담아내면 요즘 감성의 시조가 되는 것이고, 옛날 사람의 감정을 담아내면 고시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시조의 모든 것 두 번째, 시조는 오래된 문학 형식.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반박하겠습니다.
형식이 오래된 것이지 내용이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요즘 세대가, 요즘 현대인이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을 가져오면 그것은 옛날 고시조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시조는 현대인의 감정, 현대인의 삶을, 우리들의 현재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시조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네, 다음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시조의 모든 것 세 번째, 시조의 정형률은 폐쇄적이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3장 6구 45자로 인한 흔한 오해입니다. 가뜩이나 할 말도 많은데 45자 안으로 모든 것을 말해야 하고 4마디씩 끊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시조 초심자들은 글자 수를 맞추는 것도 버거워하죠. 특히 요즘 자유시를 보면 시집 두세 페이지를 넘는 작품이 되게 많습니다. 또 그만큼 할 말이 많은 거죠. 그런데 단시조 혹은 두세 수로 된 단시조, 4마디로 된 그 시조에 현대인의 할 말을 다 넣을 수 있을까요? 시조의 정형률을 답답한 형식, 폐쇄적인 형식, 닫힌 형식이라고 일컫는 분이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정형률이라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울타리 밖을 뛰쳐나가고 싶어 하고 또 누군가는 이 울타리 안이 안전하다고 그래서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체로 시조를 오래 쓴 사람일수록 내공이 깊은 사람일수록 이 울타리 안을 편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초심자들이나 일반인들은 이 울타리를 갑갑해합니다. 바로 그 차이가 하수와 고수를 가릅니다. 울타리가 있는 것이 좋은지 없는 것이 좋은지는 여러분 선택에 달렸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혀 강의를 못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4, 6학년, 재작년 정도 됐겠죠? 4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시조 특강을 한 적이 좀 있었는데요. 물론 담임 선생님께서 미리 아이들에게 시조를 가르쳤지만 저 역시 1시간 정도 시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시조 100일장을 열었습니다. 과연 아이들은 시조를 잘 써서 냈을까요? 걱정이 처음에 많았습니다. 그러나 담임 선생님을 비롯해 저 역시 완전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시조를 너무 잘 썼거든요. 시조의 형식을 아주 잘 맞추는 동시에 기발한 작품이 정말 많았습니다. 오히려 어른보다 더 잘 쓴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에게는 정형률을 맞추는 일이 더 쉬운 모양입니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시라는 구조물이 여기 있습니다. 상자를 쌓아 올려서 의미의 최상층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그런데 왼편과 오른편, 상자를 쌓는 방식이 다릅니다. 왼편은 무질서하게 마구 쌓아 올리려고 했고 오른편은 질서 있게 쌓아 올리려고 했습니다. 어떤 쪽이 더 효과적이고 더 빠를까요?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공들여 쌓아 올린 정형률이 있고 대충 마구잡이로 쌓아 올린 자유율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아 보이세요? 물론 자유율 역시 차곡차곡 의미를 적층해낼 수 있고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어가 많아질수록 문장이 많아질수록 뒤죽박죽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형률은 질서를 말하는 것이지 규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해하는 시조의 모든 것 세 번째, 시조의 정형률은 폐쇄적이다. 아니죠. 시조의 정형률은 갇힌 것이 아니라 갖춘 것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심오하게 다릅니다. 정형률은 폐쇄된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것입니다. 물론 이 안정적인 구조 안에도 당연히 여러 리듬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질서입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는 시조의 모든 것 네 번째, 시조는 서정시다.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이는 시조에만 국한되지 않죠. 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시는 서정시라고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정시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심경림 시인의 갈대. 모름지기 시라면 이런 서정을 갖고 있어야지 하고 말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갈대.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다. 갈대가 흔들리듯 사람도 역시 흔들린다는 것. 그래서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서정적인 시입니다. 대부분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 갑자기 시단에 소위 미래파라는 시인들이 등장했습니다. 권효궁이라는 평론가가 2000년대 젊은 시인들을 미래파라고 칭하고 이들의 낯선 어법에 주목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난해한 어휘들, 생경한 언어들이 마구잡이로 출현했고 시도 엄청 무척 길어졌습니다. 그만큼 현실이 엉망이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젊은 시인들의 시세계를 비판하는 반대쪽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원래는 젊은 시인들의 수사학적인 문제를 논의하려고 권효궁 평론가가 이야기한 것인데 이상하게도 세대 논쟁으로 번져서 젊은 시인과 기성 시인의 대립으로 논쟁의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자, 미래파를 비판하는 글이 그때 등장했는데요. 잠깐 읽어보면 새롭고 낯선 징후들에 받쳐진 요란한 찬사를 걷어내고 차분한 시선으로 2000년대 상반기의 시적 현상을 돌아볼 필요가 있으며 미래파 시인들은 자기 상처를 들여다보는 데서 한 걸음 물러나 관계에 대해 성찰하고 자기 언어의 전략과 한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고민을 시작하기 바란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미래파의 시는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반서정시 혹은 비서정시. 젊은 시인들의 장황하고 이상하고 난해한 시는 서정시가 아니라는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 관점은 여전하고요. 기성 시인들은 서정을 끝까지 지켜야 할 시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젊은 시인들은 서정보다는 언어의 문제 그리고 세계, 감정의 문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세대 차이죠. 그래서 젊은 시인들의 그런 난해하거나 조금 어려운 시를 일반적으로 반서정시 혹은 비서정시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국문학 전공 시간은 아니지만 서정의 문제를 좀 깊게 들어가 볼게요. 자, 흔히 아시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는 문학 장르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서정, 서사, 극. 그래서 시는 서정, 소설은 서사, 희곡이나 연극은 극으로 나누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사실 깊게 들여다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3분법은 장르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즉 서정적인 것, 서사적인 것, 극적인 것이라는 속성의 차이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와 소설처럼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시는 서정적인 것이 강할 수 있고 또 어떤 시는 서사적인 것, 서사성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극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요즘 소설은 서정적인 속성이 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시를 서정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는 서정시다. 시는 서정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써내려간 작품은 서정시로 보고 그렇지 않고 바로 이해되지도 않고 복잡하며 산문이 길게 이어진 것은 실험적인 시 혹은 반서정시, 비서정시로 정의하는 거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서정적인 것에 함량이 적은 것이지 서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정시라는 말의 한자에서 알 수 있듯이 풀서의 뜻정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어떤 것을 풀어내는 것이 바로 시인 거죠.
실험시도 마찬가지죠. 더욱이 극도로 인간관계가 황폐해지어 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서정은 신경림 시인의 갈대처럼 간단하게 이야기가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X표를 쳤는데요. 손쉽게 서정시와 서정시가 아닌 것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오해죠. 자, 예전에 정치권에서 패스트트랙과 관련돼서 여야 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빠루라는 이제 그 도구로 문을 부수고 농성장에 진입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어쨌든 누가 먼저 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척 나쁘끄러운 사건이죠. 그리고 그런 소재를 가지고 어떤 시인이 시조를 썼습니다. 읽어보면, 빠루, 여전사 손에 들린 빠루가 소리친다. 니들 다 뽑아낼 테니 똑바로 해. 똑바로. 뒤틀려 주저앉을 듯 이전 투구의 눈먼 집. 자, 무척 사회 비판이 강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발표되었을 때 이 작품을 보고 서정시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정시가 아닌 시는 없습니다. 다만 서정성의 함유율이 매우 적다 혹은 매우 많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서정성이 강하다, 약하다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시조의 모든 것 네 번째, 시조는 서정시다? 아니죠. 서정과 서정이 아닌 것의 구별은 이제 무의미합니다. 이는 시 혹은 자유시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시는 서정시입니다. 서정적인 것, 서정적인 느낌, 서정적인 내용이 조금 적게 들어가거나 많게 들어가거나 할 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오해하는 시조의 모든 것 다섯 번째, 시조는 도덕적이어야 한다. 이는 시에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종종 우리는 시와 시조를 통해 자신의 윤리를 보여주는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문학은 나쁜 것을 보여주거나 나쁜 마음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시에는 욕설도 쓰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자, 우리는 한때 문학을 심신수양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돌을 닦는 것처럼 말입니다. 문학을 공부하면서 마음을 정화시키고 삿된 마음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문학작품은 올곧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선시대 선비 시절의 이야기죠. 인간의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허위와 가식을 깨버리는 것이 현재 문학입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지금의 문학은 자신과 사람을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자, 또 어떤 작품을 갖고 왔습니다. 산불을 보고 쓰셨습니다. 화마로 인한 피해, 수백 명의 아픔, 대피소의 불편함 너는 아는가. 만백성 같이 울어서 흘러내린 피눈물, 재난지역 국가경제로 복구한다지만 이재민들 어려움이 그 아픔이 풀어질까. 불, 바람, 마음에 아픔 심어주는 못된 것들. 자, 산불을 보고 썼는데요. 자세히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연히 자기 자신의 시인의 도덕성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화마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나도 슬프며 빨리 이재민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돌봐야 한다는, 그래서 불, 바람, 마음에 아픔을 심어주는 못된 것들이라고 산불을, 정치권을, 국가를 탓하는 것처럼 읽히게 합니다. 이렇게 도덕적인 작품이 또 어디 있을까요? 자, 이런 작품인데요. 염이라는 작품입니다. 한 줄기 바람 일어 촛불은 잦아들고 사이어진 한생이 이승을 돌아서는 처막근 혼을 부르는 자시의 별이 진다. 뭘 그리 아웅다웅 발버둥하였는가. 손가락 사이사이 묵은 정을 닦아내며 삼배옷 한 벌 입으니 가는 길 족한 것을.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세속을 초월했죠. 자, 이렇게 은연중에 자신의 윤리를, 자신의 도덕을, 자신의 어떤 인격적인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작품이 좋은 작품이라고, 작품성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오해하는 시조의 모든 것 5번째, 시조는 도덕적이어야 한다. 저는 반대합니다. 시로 자기의 도덕적인 우월함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허위와 욕망을 바로 똑바로 보고 고발하고 지적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과 맞서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는 시조의 모든 것 6번째, 시조는 자연을 노래해야 한다. 즉 시조는 욕설도 쓰면 안 되고 젊은이들의 요즘 것들이라고 하죠. 요즘 젊은 것들의 감성을 말해서도 안 되며 소위 속된 것을 노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음풍농월이라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갖고 왔는데요. 자, 요거 읽어볼게요. 가을밤은 깊어가고, 물론 지금은 겨울이지만 먼 그리움을 나룻배에 실어놓고 건너지 못하는 강, 먼 하늘만 바라보며 가슴에 애틋한 슬픔 들이키는 시간이다. 누가 놓은 길이기에 징검돌도 없는 밤을 새가 된 마음으로 너의 창에 얼비칠까. 앞 냇물 흐르는 소리 저녁 한 폭 적신다. 자, 아주 가을에 어울리는 모든 소재가 나왔는데요. 자, 그리움을 나룻배에 실어놓고 건너지 못하는 강, 먼 하늘을 봅니다. 저는 나룻배를 관광지에서 본 적은 있습니다. 타본 적은 없고요. 어쨌든 갑자기 냇물 앞으로 배경이 바뀝니다. 징검돌 없는 밤에 네가 있는 창에 가고 싶다는 거죠. 근데 요즘 대부분 사람들은 아파트에 살잖아요. 대부분 통유리로 되어 있죠. 자, 앞냇물 흐르는 소리 정도를 들으려면 완전 시골에서 살아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즉 우리는 가을하면 생각나는 아주 쉬운 자연의 소재를 다 보고 계신 거죠. 그리고 시인은 그것을 다 가져왔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다는 말이죠. 차라리 조선시대의 이 시조가 더 새롭지 않나요? 오기라곤을 번옥만 여겼더니 이제야 보아하니 진옥이시 분명하다. 내게 살송곳이 있으니 뚫어볼까 하노라. 철이라곤을 섭철만 여겼더니 이제야 보아하니 정철일시 분명하다. 내게 골풀무 있으니 녹여볼까 하노라. 자, 살송곳, 골풀무, 조금 야한 비유이긴 하지만 방금 본 시조보다는 이 시조가 더 세련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시조의 모든 것 6번째, 시조는 자연을 노래해야 한다. 땡! 무엇을 노래하든 상관없습니다. 새롭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를 쓸 때, 시조를 쓸 때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 시적 소재들을 당장 피하셔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자기만의 일상에서 끌어오셔야 합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특이한 것이다. 가장 특수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겪지 않은 자신만의 감정을 시로 보여줘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는 시조의 모든 것 7번째, 시조다운 소재가 있다. 많은 시조 시인들이 시조다움을 강조합니다. 시와 다른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래서 시와 시조는 반드시 달라야 한다고 말입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가람 이병기 선생의 난초입니다. 유명합니다. 난초를 빗대어 사람도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작품입니다. 빼어난 가는 잎새 굳은 듯 보드랍고 자줏빛 굵은 대공 하얀 꽃이 벌고 이슬은 구슬이 되어 마디마디 달렸다. 본디 그 마음은 깨끗함을 즐겨하여 정한 모래틈에 뿌리를 서려두고 미진도 가까이 않고 우로 받아 사느리라. 자, 난초를 빗대어 사람도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작품입니다. 은근슬쩍이 아니고 대놓고 윤리적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시조로 쓰기 좋은 소재가 있고 또 시조로 쓰면 안 되는 소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재, 난초 같은 소재를 써야 시조답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시조 시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다른 작품을 또 갖고 왔습니다. 해당화라는 작품인데요. 파랗게 젊은 낮달, 달 아맨 하늘 아래 쩍쩍 갈라지는 따비밭을 토닥이던 어머니 녹색 치마 꼬리에 다홍치마 그 계집애. 자, 옛날 감성이고 또 시조라고 생각되는 우리가 여기는 그런 시조다운 소재를 갖고 온 것입니다. 해당화라는 소재가 그렇고요. 낫달도 그렇고 따비밭은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따비밭도 있고 저는 어머니가 녹색 치마를 입어본 걸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나이 드신 분이면 있겠죠. 녹색 치마, 다홍 치마, 요즘에 계집애라는 말도 안 쓰지만 이렇게 소재가 시조다운 소재가 있다고 우리가 흔히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조는 사군자 아닌가요? 옛날 사람들이 했던 매난국죽의 사군자가 시조가 아닌가요? 이렇게 선입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조다운 소재가 있다.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소재가 특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진 않습니다. 고전의 느낌, 고전적인 느낌을 가진 소재가 시조다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미 그런 작품들은 시인들이 누군가가 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대 시조가 아니라 고시조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시조는 21.3세기를 향하고 있는 최첨단 하이브리드 시조입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는 시조의 모든 것 8번째, 시조스러운 어투가 있다? 자, 앞서 말씀드린 7번째 문제와 비슷한데요. 시조다운 소재, 시조스러운 어투,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읽지 않고 무조건 자기 작품만 쓰는 분들에게 자주 보이는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작품을 갖고 왔습니다. 자, 아리랑. 빙판길 걸은듯이 조심조심 걷건만은 눈부신 면사포에 꽃각시는 선녀 같고 앙상한 나뭇가지도 꽃봉오리 벙글더라. 풋풋한 젊은들이 파도치는 여름바다 눈웃음 살살 치는 여인은 끼도 많더라. 나무꾼 지게목다리 흥타령은 간 곳 없고. 자, 소재는 일단 고전적인 것은 여러분께서 바로 눈치채셨겠죠? 아리랑도 그렇고 면사포 꽃각시 꽃봉오리 나무꾼, 일단 나무꾼이 요즘 없잖아요. 지게목다리 흥타령 이런 소재도 옛날 것이지만 자, 어조를 한번 보세요. 어조가 걷건 많은, 그리고 벙글더라, 많더라, 간 곳 없고 이런 말 우리 안 쓰잖아요. 이게 바로 시조스러운 어조인 거죠. 이런 거죠.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낚시들이 오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한 달빛만 씻고 빈배 저어노라. 어저 내일이여 그럴 줄 모르던가. 이시라 하더면 가랴마는 제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노라. 자, 이런 조선시대의 어투를 지금도 계속 쓰고 계신다면 모를까?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어투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시조만 쓰면 저런 어투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런 어투를 써야 시조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을 그대로 시조로 옮겨야 합니다. 고시조와 현대시조를 구분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인 거죠. 마치 이런 느낌인 거죠. 조선 사람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느낌? 이상하죠. 뭔가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시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21.3세기인데 어투는 조선시대입니다. 이상하죠. 따라서 우리가 오해하는 시조의 모든 것 8번째, 시조스러운 어투가 있다. 네, 있습니다. 고시조의 어투를 따라하시면 고시조를 쓰는 옛날 사람이 됩니다. 현대 사람은, 현대인은 현대말로 작품을 써야죠. 고시조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는 시조의 모든 것 9번째, 시조는 삼행배열이어야 한다.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운데요. 예민하기도 하고 여전히 삼행을 고집하는 문학단체가 있고 또 초중종장 삼행이 아니면 시조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조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저는 또 과감하게 삼행배열의 문제를 좀 문제 삼아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실제로 받은 원고 청탁서입니다. 어떤 잡지사에서 청탁이 왔는데 3장의 형식 파괴, 무분별한 배행 등으로 인한 시조의 정형성이 훼손된 작품은 싣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보고 저는 이 원고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 중, 종장 3행으로 된 작품을 잘 안 쓰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시의 내용 때문에 행가리와 연가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적절한 행가리와 연가리가 시의 의미를 더욱더 증폭시키니까요. 과연 시조의 3장의 형식 파괴는 시조의 정형성을 훼손하는 것일까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과연 시조의 삼행 배열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요? 찾아봤더니 별건 아니었습니다. 자, 한글이 창제되고 나서 대중매체에서 본격적으로 한글이 쓰이기 시작한 건 겨우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자를 많이 썼죠. 그러다가 한글을 본격적으로 쓴 매체가 등장합니다. 바로 신문, 특히 독립신문. 뒤이어서 동아일보나 여러 신문들이 국한문 혼용체에서 국문체, 그러니까 한글만 쓰는 거죠.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대중을 계몽하려면 배우기 쉬운 한글을 써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 글은 세로쓰기였습니다.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러다가 한글이 보편화되면서 가로쓰기가 상용화되기 시작합니다. 더 읽기 쉽거든요. 다시 말해서 시조 삼행은 근대 초기 매체에서 세로쓰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실제로 가람 이병기, 노산 이은상 선생의 작품은 모두 신문에 세로쓰기로 한 행씩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 초기에서 한국 전쟁기까지의 모든 텍스트, 시집, 소설집, 모든 글은, 모든 책은 세로쓰기로 나왔습니다. 예전에 한창 윤동주 시집 원본, 김소월 원본 시집 같은 게 유행했었잖아요. 자, 그런 걸 보면 모두 다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로로 쓰다 보니까 시조 한 장이 한 행에 잘 맞춰 들어갔죠.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람 이병기 선생 이후 시조 시인들은 자유롭게 행을 나누고 연을 나눴습니다. 가람 선생 이후 등장한 조은, 김상옥, 이호, 이영도 시인들의 시집을 보면 삼행배행이 아닌 작품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삼행배행은 시조의 전통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자, 초, 중, 종장의 삼행 문제를 따지기 전에 시의 리듬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손쉽게 시와 산문의 차이를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가장 쉽게 정리할 수 있다면 시와 산문, 운문과 산문의 차이는 바로 행가리와 연가리의 유무겠죠. 시는 의도적으로 행과 연을 나눈 것이고 산문은 일반 문장 표기법에 의해서 쓴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들었습니다. 시는 행가리와 연가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오늘 잠을 잘 수 없었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시는 나는 오늘 잠을 잘 수 없었다. 이렇게 행과 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저것이 바로 시와 산문의 차이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위에 있는 것은 산문이고 밑에 있는 것은 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기술 들어갑니다. 자, 저렇게 행가리한 문장 사이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말로 할 수는 없지만 행간에 어떤 의미가 개입하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최근에 돌아가신 황현산 평론가의 글입니다. 시는 모든 것에 대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말하려 한다. 말의 이치가 부족하면 말의 박자만 가지고 뜻을 전하고 때로는 이치도 박자도 부족한 말이 그 부족함을 드러내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자, 시의 문장은 짧지만 모든 것을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말하는 것이 시라고 황현산 평론가는 말합니다.
그래서 말이 부족하면 박자로도 뜻을 전하려고 하고 그 박자마저 부족하면 그 부족함으로 어떤 뜻을 전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죠. 다시 말해 행가리와 연가리는 끝까지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 말하려고 하지만 다 말을 할 수 없어서 행과 연을 나누는 거죠. 즉 행가리와 연가리는 시의 내용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한 장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는 내용 자체이기도 하고 형식 자체이기도 하다고요. 그러니까 행과 연이 나눠진 그 형식 자체가 내용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의미 자체이기도 한 거죠. 자, 우은숙이라는 시조 시인의 시입니다. 손톱 깎는 풍경, 똑깍 하고 떨어진다. 신문 활자 그 위에 어지러운 시간들이 벌레처럼 몸을 떤다. 겹겹이 이야기를 덮고 투박하게 쌓인다. 그녀는 내일 다시 반달로 나가겠지만 거침없이 한 세기를 매듭지는 이 순간 해숙한 저 꽃잎 속살 어제의 내가 된다. 자, 만약 똑각을 하고를 떨어진다를 같은 한 행에 넣었으면 손톱이 딱 잘렸을 때의 어떤 그런 느낌이 날까요? 똑각하고 심표까지 찍었습니다. 똑각하고 손톱이 깎이면서 날아가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떨어진다는 것도 일부러 한 행을 띄웠습니다.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종장과 중장은 한 행으로 썼습니다. 두 번째 수도 마찬가지. 한 행으로 쓸 수 있죠. 그녀는 내일 다시 반달로 나가겠지만이라고 썼지만 그럴 수 있지만 시인은 그녀는 내일 다시 이렇게 조금씩 분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계속 반복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자, 이런 식으로 행과 연을 나누면서 그 안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인이 의도한 바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시조의 모든 것 9번째, 시조는 삼행배열이어야 한다. 틀렸습니다. 시조 내용에 어울리는 배열을 쓰면 됩니다. 삼행배열은 새로 쓰기의 전통에서 온 것이고 시인들이 그다지 의식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죠. 그러나 가로쓰기가 보편화된 현 시대에 세로 쓰기의 전통을 굳이 따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대망의 마지막, 우리가 오해하는 시조의 모든 것 10번째, 시조는 음수율이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고 또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3장 6구 45자 라는 조윤재의 시조 이론에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조를 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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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43, 초장, 중장, 종장으로 봅니다. 교과서에도 그렇게 가르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장. 종장 처음에 나오는 음보는 무조건 3음절이어야 하고 그 뒤는 바로 5음절 이상이어야 합니다. 4음절도 안 돼요. 평소 3, 4글자보다 한두 글자 더 늘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4글자, 3글자로 마무리를 맺습니다. 클라이막스처럼 절정에 올랐다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한두 글자 늘어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조의 정형률은 폐쇄적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런 음수율에 의지한 정형률을 반대합니다. 저는 이런 시조의 리듬을 반대하죠. 자, 시조는 음절수, 글자수, 숫자로 리듬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시조의 리듬은 의미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시조에서는 소음보, 평음보, 장음보를 말하는데요. 3음절을 소음보, 4음절을 평음보, 그러니까 4음절이 기준인 거죠. 그리고 5음절 이상을 장음보로 봅니다. 한국어의 속성상 한국어는 2에서 3음절의 명사가 많고 그 명사에 어미나 접사가 붙어서 담너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4음절을 기준으로 소음보 혹은 과음보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전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시조의 리듬은 음보로 따져서 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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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평소 이렇게 음보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강약 조절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즉 소음보, 평음보, 장음보가 아니라 의미의 증폭이 문제입니다.
자, 1이라는 기준 단어 혹은 기준 뜻이 있다면 장음봉은 2를 넘어서는, 평음보 1을 넘어서는 파괴력 있는 힘센 단어, 의미를 증폭시키는 단어가 와야 합니다. 즉 퐁당퐁당 가다가 종장에서는 의미의 증폭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은 음절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미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박희섭 시인의 작품인데요. 탈북입니다. 자, 처음에는 북이 찢어졌다. 북의 몸속에서. 자, 의미론적으로 봤을 때, 시의 내용으로 봤을 때 평이합니다. 자, 웅크렸던 소리들이 찢어진 북을 안고 점점점 이제 고조되고 있다가 종장에서 더 이상 울지 않는 북, 그 북을 탈출했다. 자, 이렇게 읽고 나니까 이거 북이 탈북, 북한에서 남한으로 혹은 중국으로 넘어가는 탈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악기로 알고 있는 그 북 혹은 북한,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로 쓰였는데 어쨌든 더 이상 울지 않는 그 북에서 탈출했다고 의미가 증폭됩니다. 다시 또 두 번째 수를 보면 북편, 책편, 가로지른 강물도 철조망도. 자, 여기까지는 뭐 내용상으로 평이한데, 일순 흩어지는 소리들을 막지 못했다. 자, 소리들이 흩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조금씩 더 고조되고 있죠? 자, 종자에서 터트립니다. 버려진 북채 너머로 먼 총성이 들렸다. 북채, 총성, 거센 소리가 나오면서 의미가 증폭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시조의 리듬은 음절수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증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시조의 모든 것 10번째, 시조는 음수율이다? 아닙니다. 시조의 리듬은 음수율이 아니라 마디, 즉 이 의미의 문제입니다. 의미의 증폭과 확산, 수렴과 발산에서 옵니다. 글자 수에 제발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시조를 쓰신다면 글자 수를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쓰세요. 쓰고 나서 태고하시면서 글자 수를 조금씩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그게 더 빠르고 그게 더 잘 써집니다. 장담합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는 시조의 모든 것 10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엄청 내용이 방대한데요. 이거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조는 시고요. 형식이 오래된 것이지 내용이 오래된 게 아닙니다. 시조는. 그리고 정형으로 갖춘 것이 아니라 갖춘 것이고요. 서정과 서정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시로 자기의 도덕적 우월함을 드러내면 안 되고요. 시조는 무조건 새롭기만 하면 됩니다. 특정한 소재가 특정한 감정을 보여주지도 않고요. 현대말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에 어울리는 시의 배조, 시조의 배열을 쓰면 되고요. 시조는 음보율, 이런 음수율이 아니라 마디, 의미에 따른 마디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는 시조의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십니까? 이제 조금 시조에 대한, 시조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지 않으셨나요? 혹은 깜짝 놀라셨나요? 저는 여러분께서 깜짝 놀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장 시조라는 미래의 글쓰기. 제목이 거창합니다. 시조라는 미래의 글쓰기. 어떻게 써야 할지, 또 어떻게 나아갈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시의 리듬, 그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황윤삼 평론가, 황윤선 선생님과 더불어서 석학이신 김인환 평론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운율을 통해 시간이 압축되고 비율을 통해 공간이 겹쳐진다고 말합니다. 곱씹어서 생각하시면 무슨 뜻인지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시간과 공간을 압축하고 겹치기 위해 시는 운율과 비율을 씁니다. 그것을 우리는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과거를 불러오거나 미래를 당겨오거나 여기 없는 것을 가져오거나 여기 있는 것을 저기로 가져가거나 리듬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황윤선 선생님의 글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시의 리듬은 끝까지 말을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하지 못한 말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시의 무시무시함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이미지처럼 인간은 끝내 죽지만 작품은 죽지 않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필멸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시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왜일까요?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가나 독자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롯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더 극단적인 예를 들면 어떤 무명 시인이 어떤 볼품없는 시집을 냈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 몇백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시집에 있는 시가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모든 출판물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 도서관에 납부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시집은 한국에 보관될 수밖에 없고요. 또 아마 몇 년 뒤에는 PDF 파일을 또 쉽게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누군가가 그 시를 인터넷에 올렸을 수도 있고 그 책을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도서관이나 어떤 특정한 장소에 그 시집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공무도화가라고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거예요. 본문 내용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공무도화가는 연대는 정확하지 않지만 고조선의 고대 가요로 알려졌습니다. 엄청 오래된 작품이죠. 그 당시에는 제대로 된 문자도 없었을 것이고 기록 매체도 없었을 것인데 이상하게 지금까지 작품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노래로 전승되다가 기록되었겠죠. 그러나 이 작품은 앞으로도 몇천 년이 지나도 남아있을 겁니다. 따라서 시는 죽지 않고 후대에 계속 전해집니다. 그 시가 좋든 나쁘든 간에 무명 시인이든 유명 시인의 작품이든 간에 어쨌든 계속 이 세상에 남아있습니다. 무섭죠? 아마 시인이 그래서 시를 쓰는 이유가 아닐까요? 시인은 죽어도 작품은 시는 죽지 않으니까요. 나는 죽어도 시는 남으니까 내가 죽어서도 나를 누군가가 기억한다고 내 작품을 읽는다면 정말 멋진 일이 아닐까요? 지구에 태어난 그리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이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물론 오래 버틸 수는 있겠죠. 이 땅에 한 번 살고 가는 것, 남들과 똑같이 사는 것 별로지 않나요? 지금 이 강의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뭔가 남들과 다르게 살고자 하는 욕심에 혹은 욕망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나의 시를 남기는 일이야말로 나라는 존재를 불사의 존재로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비록 나는 사람은 없지만 그 사람의 작품은, 나의 작품은 남아있으니까요. 한 번뿐인 삶, 저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작품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사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뒤에 남는 그 무언가를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시가 되었던, 소설이 되었던, 시조가 되었던, 뭐가 됐든 말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사물이 내게 의미가 어떤 것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적는 사람은 시인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실제를 파악하고 싶은 거죠. 알고 싶은 거죠. 또 시인에게는 또 그런 게 잘 보입니다. 그것만 보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다 적지 못합니다. 인간의 언어는 늘 부족하고 시인의 언어는 더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행간이 그 부족함을 채워주거나 그 부족함을 스스로 보여줍니다. 시조의 4마디, 삼행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마디마디마다 의미가 숨겨져 있고 행마다 못다한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숨겨져 있을까요? 시인의 능력이 부족해서? 일부러? 아닙니다. 그것을 다 적으려고 해도 다 적지 못합니다. 인간의 능력 바깥이죠. 다만 리듬을 통해 그 부족함을 드러내고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것이 시조의 리듬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시가 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독자입니다. 독자는 그 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오는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왜 그 시에 대해 그런 감정을 갖게 되었는지 스스로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해석의 문제입니다. 이제 독자는 시의 의미가 무엇이고 주제가 무엇이고 어떤 의도로 쓰였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가 왜 나한테 의미가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길래 그 시가 내게 와닿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해석,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모두가 다 리듬 때문입니다. 다 말하지 않아서 그래요. 숨겨진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감성을, 여러분의 기분을, 여러분의 상황을 시조의 리듬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물론 꼭 시조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시조를 쓰는 사람이라서 시조를 소개해드린 것이지 여러분 각자의 리듬에 맞는 글을 쓰시면 됩니다. 물론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불멸의 존재, 끝내 사라지지 않는 의미를 남기고 싶다면 여러분의 리듬을 찾아보세요. 형상화해보세요. 어떤 분은 소설이나 에세이가 맞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시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호흡이 있으니까요. 다만 여러분 모두 각자 가진 리듬을 낭비하지 마시고 꼭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각자의 리듬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어떤 기회이든 간에 다시 배울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